당진에서 살고 있는 농사꾼 봉섭이는 성품이 좋고 부지런하기로 유명해 마을에서도 평판이 높았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내가 되었으니 그 이유는 바로 얼마 전에 옆마을의 매양이란 여인과 혼례를 치렀기 때문이었지요. 아이고, 내 요즘에는 당신이 해주는 이 밥 때문에 살맛이 나는구만. 당신이 해주는 이 된장찌개가 얼마나 맛이 나는지 내가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머리에 생각이 나더란 말이지. 지난번에 당신이 워낙에 맛있게 드시길래 내 오늘은 많이 만들어 놓았으니 천천히 드셔요. 아체하겠습니다, 서방님. 알았네, 알았어. 그나저나 내 오늘은 다른 곳에도 힘을 쓸 일이 있어 놓으니 부인, 나 밥 한 공기만 더 주시오. 하이고 당신도 참말로. 남사스럽게 누가 들으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아, 부부끼리 부부의 정을 나누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러지 말고 이리 좀 와보시게, 부인. 이렇듯 매일같이 행복한 신혼생활에 빠져있던 봉섭이 그가 매양이에게 장가를 간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쯤 뙤양볕에서 논에서 일을 하고 있던 와중에 마을 친한 친구인 덕삼이가 찾아왔지요. 아예 봉서봐, 요즘 아주 네 얼굴이 태양보다도 환한 것 같구만. 역시 남자는 장가를 잘 가야 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구만. 덕삼이 왔는가? 나도 다른 사람들이 그저 장가를 빨리 가야 한다고 말을 할 때는 몰랐는데 확실히 집에서 매일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니 다르기는 다르구만. 그래. 이 친구 아주 웃음꽃이 펴부럽구만. 그래, 그 신혼생활이 그렇게 좋은가? 말을 해서 못하겠는가? 우리 마누라나 나나 둘 다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오랫동안 혼자 살았으니 서로 처지가 비슷해서 그런지 내 사람 귀한 줄 알아서 나를 아주 끔찍하게도 잘 챙겨주는구만. 아이고, 참말로 깨가 쏟아지는 구만 쏟아져. 그날도 해가 저물어갈 무렵 봉섭이는 서둘러 농사일을 마치고 부인 매양이 차려주는 맛있는 저녁을 기대하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우리 매양이가 또 무슨 맛있는 것을 차려놨을까? 지난번에 끓여줬던 된장찌개도 참 맛있었는데 말이오.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도착한 봉섭이 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방문을 열고서는 부인, 나왔구만. 오늘은 논에서 배가 등에 닿을 때까지 일을 하고 왔으니 얼른 저녁 좀 차려주시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방 안에는 아무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매양이의 짐도 옷가지도 온데간데 없었지요. 순간 봉섭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는 서둘러 괴짝 깊숙이 숨겨두었던 돈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오, 오메.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분명 그곳에 있어야 할 돈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봉섭이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비틀거리며 마을로 뛰쳐나와 급한 마음에 이웃집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기 아줌매, 혹시 우리 매양이 못 봤어? 오늘 우리 매양이가 어디 간 거 못 보셨어? 매양이? 나도 오늘은 거 홍배대감네 품삯실 하느라 하루 종일 집을 비워놔서 못 봤는디? 봉섭이 니 무슨 일 있냐잉? 우리 부인이 그 매양이가 내가 여태 모아놨던 돈을 다 들고 사라져 버렸구만이요. 워엄에 무엇이라고야? 네가 여태까지 악착같이 모았던 그 돈을 말이여? 하하이고 이를 어쩌냐잉? 뭐시라? 매양이가 봉섭이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가져가 버렸다고? 아이고, 봉섭이가 워낙에 부지런해놔서 거 한두 푼 모았던 것이 아닐 텐디 말이오. 에이, 그것이 어쩐지 느닷없이 봉섭이한테 시집을 온다고 하더니만 다 속셈이 있었구만. 그래, 속셈이. 아, 그러게 말이오. 이거야 원 이러니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나저나 이제 우리 봉섭이 불쌍해서 어쩐다냐. 봉섭이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몰려온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매양이를 봤다고 말을 해주는 이가 없었지요. 매양이 집을 나간 이후 며칠째 혼이 나간 채 살던 봉섭이 이후 그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바로 마을 처녀 춘심이었는데요. 거 봉섭이 오라버니. 내가 이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디. 거 매양이 언니가 사라지던 날 말이여. 우리 마을의 진수 오라버니도 사라졌다는구만. 진수라고? 진수라면 그 만날 일도 안 하고 한량처럼 살던 그 진수 말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놈은 갑자기 왜? 춘심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봉섭이에게 조용히 설명을 했습니다. 봉섭이 오라버니는 그간 워낙에 일만 하면서 사느라 마을 처자들 사이에서 도는 이야기를 몰랐나 보구만. 거 매양이 언니가 말이여. 오라버니한테 시집 오기 몇 년 전까지 진수 오라버니랑 몰래 만나는 사이였구만. 그것이 참말이라냐? 그럼 내가 뻔히 그 옆마을 매양이한테 장가가는 것을 알면서 우째 지금껏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해줬단 말이냐? 하이고 오라버니. 아,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큰일 앞둔 사람한테 누가 부정타게 굳이 나서서 그런 말을 하겠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 진수 오라버니가 워낙에 일도 안 하고 지내는 논팽이라 매양이 언니가 거기에 질려서 마음 정리하고 건실한 봉섭이 오라버니한테 시집을 온 줄 알았지.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겠는가? 그 말을 들은 봉섭이는 다리에 힘이 쭉 풀리는 것이 더 이상 춘심이의 말을 듣고 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오메 그러면 그 매양이가 처음부터 돈만 노리고 나한테 시집을 온 것이라 이 말이요? 그날 이후 봉섭이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마을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부지런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논밭에는 나가지도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주막에 앉아 술만 마시며 폐인처럼 지냈지요. 봉섭이는 술이 한번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으면서 이놈의 여자들이란 다 한통속이구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있는 봉섭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그의 절친 덕삼이가 하루는 봉섭이를 찾아왔지요. 네가 힘든 것은 알겠지만서도 이제 그만하시게 봉섭이. 이러다가 진짜로 사람 잡겠구만. 하이고 덕삼아, 나는 인자 사람이 무섭다. 나는 말이요, 단 2달의 신혼 생활이었지만서도 그 매양이한테 인생 전부를 걸었는디 도대체 그동안 내가 뭐를 잘못했기로써니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구만. 덕삼아, 너가 한번 말해봐라.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한 것이냐? 슬퍼하며 자신을 자책하는 봉섭이를 보며 덕삼이는 그의 앞에 마주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봉섭아, 내가 어디에서 듣기로는 세상에 2 부류의 여자가 있다더라. 그것이 느닷없이 무슨 이야기냐 덕삼아? 여자란 마음속에 표주박을 품고 다니는데 말이오. 어떤 여자는 그 표주박이 하나뿐이라 지천에 물이 넘쳐 흘러도 딱 하나의 표주박만을 채우고는 그것을 비우지 않는 이상 다시는 다른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지. 봉섭이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리에 멍한 얼굴로 덕삼이를 쳐다보았고 덕삼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또 어떤 여자들은 수많은 표주박을 품에 품고 있어서 이미 하나의 표주박에 물을 채웠어도 이 표주박 저 표주박 온갖 데에 물을 담는다고 하더라고. 내가 보기엔 단지 매양씨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뿐이구만. 그러니 이번 일은 네 잘못이 아니니 제발 네 자신을 그만 좀 괴롭혀라 봉섭아. 봉섭이는 덕삼이의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음속에서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갑자기 눈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었지요. 오메잉 덕삼아, 그래. 하이고 그래, 그리 말해주니 마음이 한결 나아지는구만. 그래, 이것이 내가 그저 운이 없었을 뿐이지 내 잘못은 아니지. 그날 이후 봉섭이는 더 이상 술독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전답을 모두 팔아버리고 마을을 떠나기 위해 보부상인 덕파리를 찾아가 그의 조수가 되기를 자청하였지요.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봉섭이 네가 워낙에 성실한 놈이니 나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안 그래도 내일 당장 내 한양으로 떠날 참이었는데 그럼 이참에 나랑 같이 가자꾸나. 그렇게 봉섭이는 지난 일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봉섭이 덕파리를 따라 장사길에 오른 뒤 꼬박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 봉섭이는 보부상의를 하며 조선팔도 곳곳을 누비고 다녔는데요. 그렇게 낯선 길 위를 걸으며 정신없이 바삐 살다 보니 어느덧 세상 돌아가는 것과 장사를 하며 보게 된 돈의 흐름 역시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지요. 그리하여 어느 날 하루는 일을 마치고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봉섭이는 덕파리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제가 형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말이오요. 봉섭아, 이제 한번 홀로서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냐? 오메, 제가 형님께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아시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까? 내 지난 1년 동안 너랑 함께 다녔는데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은 하지 않겠느냐? 그래, 어떤 물건을 팔아볼지 생각해 둔 것은 있고? 영광에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곳에 굴비가 그렇게 괜찮다고 하니 배를 한 척 빌려서 굴비를 실어다가 함경도 지역에 좀 팔아볼까 해서 말이오요. 아무래도 남이 하지 않은 것을 해야 승산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이오요. 그래, 굴비는 귀한 것이니 분명 운때만 잘 맞으면 큰 장사가 될 것이야. 워낙에 먼 길을 가는 것이라 위험 부담이 많겠지만 내 지난 1년 동안 너를 봐온 바 너라면 분명히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구만. 덕파리 형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요. 그날 밤 둘은 밤이 깊어가도록 아쉬운 작별의 술잔을 나누며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영광의 간 봉섭이는 가장 먼저 배 한 척을 빌리고는
그동안 보부상 조수를 하며 벌었던 돈과 전답을 팔았던 돈을 모아 영광에서 가장 좋은 굴비를 사서는 그것을 배에 싣고 남쪽부터 돌기 시작했는데요. 봉섭이는 남해, 경상도, 그리고 다른 이들이 가기 힘들어한다는 강원도와 동북단 끝자락 함경도까지 올라갔고, 이게 그남도에서 왔다는 굴비라고요? 허, 이리 살이 실한 굴비는 생전 처음 보는구만. 저 봉섭 씨, 내 이것 한 드럼 살 테니 다음에도 꼭 가져다 주실 수 있겠소? 그곳의 사람들은 봉섭이가 가지고 온 굴비를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하였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봉섭이 다니던 항구 근처 이름난 기방과 요리집들은 모두 봉섭이의 굴비를 앞다퉈 찾기 시작하였고, 이후 영광에서 함경도까지 부지런히 다닌 끝에 봉섭이는 각지에서 제법 이름난 거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르고 하루는 봉섭이가 함경도의 낮은 포구 근처 저작거리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요. 저 족제비 털은 붓으로 만들면 값을 제법 받을 수 있겠는데. 봉섭이가 장터의 좌판을 둘러보며 중얼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자신의 옷 소매에 무언가 살며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고, 봉섭이는 재빨리 뒤를 돌아 그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 남의 소매에 함부로 손을 넣어. 그의 손에 잡힌 것은 12~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는데, 그 소년은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덜덜 떨고 있었지요. 아이고 나으리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그리고 그때 마침 옆에서 순찰을 돌던 포졸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그 소년에게 달려와 육모방망이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또 너구나. 이놈의 자식이 더러운 손을 못 쓰게 해줘야 정신을 차리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하겠습니다요. 봉섭이는 그 어린 사내가 맞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치근한 마음이 들어 급히 포졸에게 다가가 돈 몇 푼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포졸 나으리. 아직 어린 녀석인데 너무 매몰차게 굴지 마시고 이쯤에서 좀 봐주면 안 되겠소. 에이 참. 이번에 저 녀석 아주 혼쭐을 내줘야 하는데.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네가 이리 간곡하게 부탁하니 어쩔 수 없구만. 이놈 너 다음에 또 걸리면 그땐 정말 네 제삿날인 줄 알아라. 이윽고 포졸이 돌아가자 소녀는 얼떨떨한 얼굴로 봉섭이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를 표했지요. 고맙습니다. 나으리 참말로 고맙습니다요. 제가 이곳에 와서 천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분은 나으리 뿐입니다요. 제가 꼭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나리. 그래? 하지만 다시는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될 것이오. 어서 가보거라. 소녀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봉섭이에게 머리를 숙이고는 이내 장터의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바탕 소동으로 배가 고파진 봉섭이. 그는 저작거리 끝에 있는 작은 국밥집으로 들어가 국밥 한 그릇을 시키고는 자리를 잡았지요. 이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나오고 봉섭이는 국밥 한 숟갈을 크게 뜨려는 순간, 아까 그 소매치기 소년이 자신을 쳐다보며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 이놈아. 거기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꾸나. 봉섭이는 소년에게 국밥 한 그릇을 권하였고, 그 소년은 배가 많이 고팠었는지 개눈 감추듯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말았지요. 그려? 너는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딱 봐도 이곳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어쩌다 이 나진까지 와서 소매치기를 하고 있느냐? 봉섭이 국밥 한 그릇을 소년에게 더 시켜주며 그 소년의 사연을 들어보니 그 소년의 이름은 갑수. 원래 한양에서 양반 대갓집 손자로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할아버지가 사화에 휩쓸리는 바람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그 소년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채로 이곳 나진까지 흘러와서 소매치기를 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봉섭이는 그제서야 그 소년의 말투나 품새가 이곳 사람들과 달리 범상치 않았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갑수야, 그럼 너 글은 읽을 줄 아느냐? 예, 나으리. 조부님께서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시켜주셔서 글은 읽고 쓸 줄 압니다요. 갑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자 봉섭이는 속으로 놀라며 생각했지요. 여태까지 내가 그를 몰라 장사를 하면서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 아이를 사동으로 데리고 다니면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갑수야, 그렇다면 너 여기에서 이러지 말고 앞으로 나랑 같이 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사동으로 거두어주마. 예, 나으리 정말 저를 데려가 주시는 겁니까? 그래, 정말이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구먼. 다시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 것.
명심하겠습니다, 나으리. 제가 절대 나리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갑수는 믿기지 않는 듯 울먹이며 봉섭이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갑수는 더 이상 떠돌이 거지 소년이 아닌 봉섭이의 사동으로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갑수를 사동으로 거둔 이후부터 봉섭이는 더욱 더 큰 부를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봉섭이는 나진에서 나성국으로 들어오는 온갖 모피들을 배가득 싣고 멀리 목포까지 가서 그곳에 필방에 팔아 큰 돈을 벌어들였는데 그 돈을 관리하는 데 갑수의 공이 아주 컸기 때문이었지요. 나리 이번에 목포 필방에서 족제비 털을 지난번보다 3알이나 비싼 값에 팔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물건값 받은 것도 전부 장부에 확실히 기록해 두었고 말입니다. 갑수는 글을 읽는 것 이외에도 의외로 셈도 빨라. 처음에는 봉섭이 곁에서 그저 자빌만 하였지만 어느새 그는 치부책을 들고 봉섭이 곁을 따라다니며 각종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여 알려주는 격리책이 되었지요. 봉섭이가 갑수를 사동으로 거둔 지 5년의 시간이 흐르자 봉섭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새 마음속 깊이 박혔던 매양이에 대한 미움도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정착할 시기가 왔다고 느껴졌지요. 갑수야, 우리가 같이 일을 한 지도 벌써 5년이나 되었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나리. 나리 옷소매에 손 한 번 잘못 넣어 포졸에게 맞은 것이 벌써 5년 전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장사도 5년 전하고는 달리 이제는 경쟁도 심해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이참에 나는 고향 강진으로 가 정착을 해볼까 하는데 너는 어쩔 생각이냐? 만약 너가 계속해서 장사를 하겠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배와 사업 미천은 전부 너에게 물려주마. 하이고 나리가 가는데 어찌 제가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리 뜻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요. 분명 강진에서도 제가 나리를 위해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이제 바다에서의 놀이는 끝을 내고 너랑 내가 합을 맞춰서 무태서 한번 제대로 놀아보도록 하자꾸나. 그리하여 고향을 떠난 지 거의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 마침내 강진으로 다시 금이환영한 봉섭이. 그는 강진에서 자리를 잡자마자 마을을 찬찬히 둘러보며 팔려고 내놓은 논밭들을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전부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갑수에게 집안의 하인들과 논밭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고 자신은 고을 원님과 아전들을 모시고 기방에서 그들을 대접하며 강진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다져갔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봉섭이 사랑채에서 평화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자신의 소장농 한 명인 병욱이가 찾아왔지요. 날이 바쁘신데 이렇게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요. 다름이 아니라 제 딸아이 명옥이를 이 집 파녀로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명옥이라면 어르신 셋째 딸 아닙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신데요? 예, 실은 명옥이가 지난해에 이웃마을로 시집을 갔었는데 그 박복한 것이 시집 간 지 반년 만에 서방이 사고로 세상을 떠버렸다고 안 그럽니까? 무엇이라고요? 하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만요. 그 이후에 우리 명옥이가 산 죄인이 되어 도저히 시댁에서 눈치만 보다가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아나리께서도 보시다시피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그나저나 우리 딸 아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음식 솜씨는 기가 막힙니다요, 나리. 그렇다면 안 그래도 마땅한 참모가 없긴 했었으니까. 그럼 피차 잘 되었구만요, 어르신. 병욱이의 사연을 들은 봉섭이는 딱한 마음에 명옥이를 하녀로 드릴 것을 허락하였지요. 그리하여 다음 날부터 명옥이는 봉섭이의 행랑채에서 머물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를 처음 마주한 봉섭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이고.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수수한 것이 묘한 멋이 있는 여인이구나. 저런 여인이 시집을 가자마자 반년 만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 잠깐만 이거 남일 같지가 않은데. 명옥이를 보고 묘하게 동질감을 느끼게 된 봉섭이. 이후 그는 명옥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고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는데요. 나으리 아침상 준비해 두었습니다요. 입에 맞으셨으면 좋겠구만요. 아이고, 음식 맛이 하나같이 정갈한 것이 과연 병욱이 어르신이 자랑할 만하구만 그래. 내 젓가락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구만. 입에 맞으신다니 다행입니다요, 나리. 그날 이후로 봉섭이는 명옥이가 만들어주는 식사를 기다리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명옥이가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봉섭이는 갑수를 조용히 사랑방으로 불렀지요. 갑수야, 내가 말이다.
너한테 긴히 부탁할 것이 있는데 말이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으리? 평소와는 다르게 봉섭이는 얼굴을 붉힌 채로 갑수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는데요. 내가 말이다 갑수야. 요즘에 명옥이를 자꾸 마음에 두게 되는구만. 그녀의 따뜻한 분위기하며 또 음식 솜씨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구만 그래. 요즘 들어 나리께서 얼굴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밝아 보이시더니 그 이유가 바로 명옥이 누님 때문이었구만요. 내 그래서 말인데 너가 거 병욱이 어르신네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느냐? 하이고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나리. 제가 가서 시원하게 마무리 지어가지고 오겠습니다. 봉섭이의 부탁을 받은 갑수는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 병욱의 집을 매일같이 오가며 며칠간의 논의 끝에 논 열마지기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혼사 문제에 매듭을 지었고 봉섭이와 명옥이 서로 초혼이 아니었기에 간단하게 혼례를 치른 후 둘은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봉섭이는 명옥이를 부인으로 맞은 이후에도 부인을 끔찍하게 아꼈는데요. 명옥이 이 집의 하녀로 시작을 하였기에 여전히 다른 머슴들의 눈치를 보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리하여 봉섭이는 그간 갑수가 관리하던 장부와 곡간의 열쇠를 명옥이에게 맡기고 그녀에게 정권을 주었습니다. 주인이 어디 하인의 눈치를 봐서야 되겠는가? 우리 집 꽃간의 열쇠를 당신에게 맡길 테니 오늘부터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는 당신이 전부 맡아서 하시게나. 앞으로 머슴이나 소장농들 임금도 당신이 직접 주시구려? 내 갑수에게는 말을 해놓겠소. 서방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구만요. 제가 한번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날이 되면 그녀에게 따로 돈을 쥐어주며 사고 싶은 것은 마음껏 사라며 그녀를 장터에 보냈고 그럴 때면 갑수를 마치 그녀의 호위무사처럼 함께 보냈지요. 그렇게 부인 명옥이와 함께 평화로운 신혼생활에 빠져 살던 봉섭이에게 어느 가을날 사건이 벌어졌으니 그날 역시 강진의 큰 장터가 열렸기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명옥이와 갑수를 장터에 보낸 봉섭이. 하지만 평소라면 저녁 무렵이면 이미 돌아오고도 남을 두 사람이 해가 저물고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초조해진 봉섭이는 급히 관하로 달려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원님에게 도움을 청하였지요. 원님 제발 저희 부인 좀 찾아주십시오. 우리 부인 명옥이와 갑수가 아침부터 장에 나갔다가 아직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요. 이것이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긴 것이 틀림없구만요. 무엇이라 장에 나간 두 사람이 돌아오지 않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란가? 봉섭이 자네 걱정하지 마시게나. 자네 일이 내 일이나 다름없으니 내 당장에 포졸들을 풀어 한번 찾아볼 테니 자네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나? 하이고 원님. 우리 부인도 부인이지만 갑수는 제가 몇 년이나 친동생처럼 데리고 있었던 아이입니다. 그러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님의 명령에 포졸들은 횃불을 들고 바로 수색에 나섰고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봉섭이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꽁꽁 숨겨놓았던 악몽 같은 기억이 스멀스멀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설마 명옥이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구만. 그렇다고 갑수가 그런 녀석도 아니고 말이지.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매양이의 얼굴이 명옥이의 얼굴 위에 겹쳐질 뿐이었지요. 결국 명옥이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시간은 일주일이 흐른 어느 날 아침. 그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며 비몽사몽하고 있는 봉섭이의 귀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으니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포졸이었지요. 나으리 관아에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요. 명옥마님과 갑수를 찾았으니 지금 당장 원님께서 관아로 모시고 오라는 명입니다요. 뭐시라? 그것이 사실이냐? 포졸의 말을 듣자마자 봉섭이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곧장 관아로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봉섭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신의 부인 명옥이와 그 옆에 포박당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갑수였지요. 하이고 감사합니다 원님. 그나저나 어디에서 찾으셨단가요? 원님은 그런 봉섭이를 보며 한숨을 푹 내쉬고는 말했습니다. 나주의 나루터에서 갑수와 명옥이를 우리 포졸들이 찾아냈구만. 아무래도 숨을 곳을 찾아 멀리까지 간 모양이더군. 원님 그런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 갑수가 저리 죄인 마냥 묶여 있는 것입니까요? 봉섭이 자네 듣고 놀라지 마시게.
내가 우리 포졸들에게 다 들어보니 저 갑수란 자가 저작거리에 친구들과 공모를 하고 자네 부인을 포박하여 납치했던 것이었던 것이구먼. 무엇이라고요? 우리 갑수가 말입니까? 그것이 참말입니까, 원님? 그럼 내가 자네에게 거짓말을 하겠나? 걱정하지 말게나 자네 부인은 그저 피해자일 뿐이었으니 이제 저 갑수란 놈만 엄벌에 처하면 되겠구만. 명옥이는 그저 피해자였다는 말을 들은 봉섭이는 한편으로는 아주 조금 안도가 되면서도 또 갑수를 생각하면 복잡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탁이라니? 갑자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말입니다. 갑수를 좀 풀어주셨으면 해서 말입니다. 뭐라고?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자네 부인을 납치한 갑수를 풀어달라 이 말인가? 아, 저놈은 형장의 이슬이 되어도 부족할 악독한 죄인인데 그런 놈을 풀어달라니 도대체 무슨 소린가 자네는? 원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갑수만 풀어주신다면 나중에 제가 섭섭치 않게 살해는 해드릴 테니 갑수 좀 살려주십시오, 원님. 원님은 봉섭이의 얼굴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는 참 하여간 사람 좋은 건 알겠네만 이렇게까지 하다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자네 부탁이니 좋구만. 그래. 내가 이번 한 번은 눈 감아 줄 테니 얼른 데리고 가게나. 하이고 감사합니다요, 원님. 제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봉섭이는 우여곡절 끝에 갑수와 부인 명옥이를 관아에서 무사히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봉섭이는 명옥이를 일단 안방에서 쉬게 한 후 갑수를 조용히 사랑채로 불러 앉혔지요. 그렇게 마주 앉은 봉섭이와 갑수. 방 안에는 침묵이 잠시 흐르더니 이내 봉섭이가 무엇인가 생각난 듯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허허, 갑수야. 가만히 보니 말이다. 이 모습이 꼭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구나. 네가 바로 나진에서 내 옷소매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포졸에게 잡혔던 때 말이다. 나으리, 면목이 없습니다. 다시는 다른 이의 것을 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제가 또다시 나으리께 이런 몹쓸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다고 생각했는데 어찌 보면 우리 둘 다 아직도 그때의 장사꾼과 소매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구나. 갑수야,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봉섭이 긴 한숨을 내쉬며 이유를 묻자 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으리, 그동안 제가 몇 년을 나으리 곁에서 열심히 일을 도왔는데 마님께서 들어오신 순간부터 저희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다 또다시 나 혼자 거리로 내쫓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일을 벌였습니다요. 에휴, 이 녀석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너를 쫓을 리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면 일을 버리기 전에 나에게 한마디 언제라도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는 봉섭이는 조용히 방 안쪽으로 가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한번 열어보거라. 갑수가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열자 그 안에는 엽전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나리, 이게 다 무슨 돈입니까? 우리가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었기에 언젠가 네가 장가라도 가게 되면 주려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 때마다 조금씩 떼어서 모아둔 돈이다. 봉섭이가 쓴 웃음을 지으며 설명을 마치자 엽전을 바라보는 갑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너와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구나. 앞으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 돈을 미천삼아 한번 잘 해보거라. 나으리, 그동안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나리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서 가거라. 아직 길이 밝을 때 떠나야지. 봉섭이는 눈물을 참으며 등을 돌렸고 갑수는 마지막으로 방 문턱에서 고개를 숙여 작별의 인사를 하고는 봉섭이의 집 문을 천천히 나섰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둘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맺음을 하였지요. 갑수가 떠난 뒤 봉섭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안방 문을 조용히 열자 방 한쪽 구석에는 명옥이 죄인처럼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부인 아직까지 울고 있었던 것이었소? 이제 다 끝났으니 눈물을 그치시오. 서방님, 죄송합니다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제가 처신을 잘못해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구만요. 봉섭이는 명옥이의 곁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독여 주었지요. 부인 그것을 어떻게 부인 잘못이라고 탓을 할 수가 있겠소. 거기다 이번 기회에 내가 부인의 마음속 표주박 개수를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길게 보면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구만. 그러니 얼른 눈물을 그치시오.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마음속의 표주박이라니요? 그것이 나도 오래전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사람 마음속엔 다 그런 표주박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표주박이 많아 여러 사람의 마음을 담으려고 안달이지만 내 이제 보니 부인의 마음속 표주박은 딱 하나뿐이더구려. 허허. 명옥이는 그 말을 듣자 봉섭이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더욱 눈물이 솟구쳤고 봉섭이는 그런 그녀를 오랫동안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이후 이번 갑수의 일로 인해 큰 교훈을 얻은 봉섭이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자신을 위로해 주었던 덕삼이를 찾아가 그에게 논밭을 나누어 주었고 또 보부상 시절 자신을 이끌어 주었던 덕파리를 찾아가서는 그에게 강진 저작거리에서 가장 큰 도매상을 차려주었지요. 그렇게 봉섭이는 이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때로는 베풀기도 하며 부인 명옥이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자손대대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봉섭이라는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워낙에 힘이 세서 농사를 잘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일머리도 좋았으며 심성 또한 착했기에 마을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높았지요. 봉섭아, 거 너네 논에 모내기랑 끝냈냐잉? 하이고 춘삼이 어르신 오셨습니까요? 올해는 좀 이런저런 일할 게 많을 것 같아. 일찌감치 끝내버렸구만요. 그러면 말이다, 네 내일 별일 없으면 우리 논도 좀 도와줄 수 있겠냐잉? 내 품삯은 하루치 제대로 쳐줄라니께 말이요. 아, 지가 어르신한테 도움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닌디. 품삯은 무슨 품삯입니까요? 내일 눈 떠지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려. 그러면 대신에 우리 마누라한테 내일 참은 너 좋아하는 나물이랑 막걸리랑 해서 확실하게 챙겨달라고 일러놓으마. 그나저나 봉섭이 네 말이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생각해 보란 것은 생각해 봤냐잉? 그 매양씨 이야기 말씀이시란가요? 저는 어르신 참말로 죄송한디 아직은 장가갈 생각이 없구만요. 이 녀석아 그 우리 매양이한테 물어보니까 걔는 그래도 니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던디. 나는 네가 꼭 내 사후가 되었으면 하구만. 그려 이것이 뭐 내가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아이고 아깝구만, 참말로 아까워. 이렇듯 마을 이 집 저 집에서 봉섭이를 사위 삼고 싶다며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는 들어오는 만남을 전부 다 거절했으니 그 이유는 봉섭이 마음에 둔 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바로 마을에서 가장 부자로 유명한 과부 은숙마님네 연호비 춘심이었지요. 시간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춘심이 은숙마님의 심부름으로 장터에 들렀다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큰 소나기를 만나 빈 오두막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이고 먼저 온 손님이 있는지 몰랐구만. 춘심은 갑작스레 봉섭이 오두막으로 들어오자 긴장한 기세를 역력히 드러냈는데요. 그동안 노비 신분인 그녀가 이런저런 사내들에게 험한 희롱 등을 많이 당했었기 때문이었지요. 거 은숙 마님네 있는 춘심이 맞제? 내 몇 번 오다 가다 본 것 같은디. 나도 같은 마을에서 농사 짓고 살고 있는 봉섭이구만. 비 그칠 때까지만 잠깐 있다가 갈 거니께 거 긴장할 필요 없어야잉. 둘은 아무 말 없이 오두막 안에서 그저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비가 그치길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어색하게 이어지는 침묵을 깬 건 바로 춘심이의 뱃속에서 들리는 꼬르륵 소리였는데요. 허! 거 처자가 배가 고픈가 보구마잉. 가만히 있어 보자야. 내 오늘 참으로 먹으려고 싸둔 감자가 분명히 여기 어디에 있을 것인디. 봉섭이 춘심에게 감자를 건네자 그제서야 긴장이 조금 누그러진 건지 춘심이는 봉섭이에게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감사하구만요. 허, 그려 말도 할 줄 알면서. 그나저나 은숙이 마님이 아주 엄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던디. 일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겠구만. 마님이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안 보이는 데에서는 잘 챙겨주시는구만요. 춘심이는 봉섭이의 우락부락한 외모와는 달리 세심한 마음 씀씀이의 감사함을 느꼈고 봉섭이 역시도 춘심이의 가녀린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둘은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면서 비가 그칠 때까지 오두막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런저런 만남을 전부 거부한 채로 춘심이에 대한 마음을 키워가고 있던 봉섭이에게 어느 날은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그는 바로 은숙마님네 나이든 머슴 진수였습니다. 거 봉섭이 자네 말일세. 자네가 거 농사일이다 뭐다. 이런저런 일로 바쁜 것은 알고 있는디 말이여. 괜찮으면 그 우리 마님네 품싸기를 좀 해보지 않겠는가? 네? 은숙이 마님네 품삯일 말입니까? 거기라면 어르신도 계시고 그 누구냐 춘심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답니까요? 아, 다름이 아니라 내가 나이를 먹어놓으니 이제는 이런저런 힘쓰는 일은 힘에 부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님께서 주변에 힘 좀 쓸 수 있는 사내를 한번 물색해 보라는디 내 자네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겠어? 마님께서 일만 잘하면 품삯이야 다른 집보다 훨씬 더 쳐줄 수 있다고 하는디 어떤가? 자네 생각이 있는가? 그렇단 말이지라. 가만 있어보자. 이거 내가 그 집서 일하게 되면 춘심이랑 더 많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는디. 내가 원체 바쁘기는 한디 말이오요. 그래도 어르신께서 이렇게 저를 제일 먼저 찾아와 주셨는디 한번 해볼랍니다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은숙마님. 그녀는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채 가지기도 전에 남편을 잃고 많은 땅과 재산을 물려받고 지금까지도 재가를 하지 않고 수저를 지키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그 많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히 모든 일에 꼼꼼하며 억척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기에 이번에도 그녀는 봉섭이 과연 비싼 몸값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당으로 갔는데요. 마당에서는 봉섭이 다른 사람의 눈도 신경 쓰지 않고 옷깃도 풀어 헤친 채로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하이고 마님 죄송하구만요. 거 지가 정신을 놓고 일하고 있던지라 마님께서 오시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 아니구먼. 그나저나 진수 말대로 자네가 진짜로 일을 잘하기는 하는구만. 이 정도면 일반 머슴들 이틀 걸려야 하는 일을 한 번에 한 것 같은디? 그렇습니까요? 저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했는디 말이오요. 은숙은 몇 년 만에 노동으로 단련이 된 건장한 사내의 몸을 보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이고 오랫동안 독수 공방을 했더만 이것이 참말로 주책이구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우리 집 머슴일을 하는 일꾼한테 얼굴이 다 빨개지고 말이여. 참말로 동네 창피할 일이구만 이게. 은숙은 그 이후에도 머리로는 안 된다며 거부했지만 봉섭이를 보면 볼수록 그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섭이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일을 만들어 봉섭이를 부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는 어느 날은 아예 봉섭이를 따로 부르더니 마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요? 봉섭아, 내 요 며칠 너가 일하는 것을 보니 너가 일하는 것이 아주 예사롭지 않더구만. 그래서 말인데 니 거처를 아예 우리 행랑채로 옮기는 것은 어떠냐잉? 워우 오메. 아예 여기서 머물면서 지내라는 이 말씀이십니까요? 그려. 아, 이리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인데. 네가 보다시피 뭐 진수는 나이를 묵어놔서 이제 힘이 들어가는 일은 못할 테니 차라리 네가 아예 이곳에서 지내면서 계속 일을 해줬으면 한디 말이여. 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품삯을 다른 머슴들이 받던 것 2배는 줄 수 있구먼. 2배나 말입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당장 내일이라도 거 행랑채로 옮기겠습니다요, 마님. 그래 고맙구먼 봉섭이 자네. 그럼 자네가 거 수락하는 것으로 알겠네잉.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곁에 두고 함께 하고 싶은 법. 은숙은 봉섭이를 곁에 두고 싶어 했고 봉섭이는 춘심이와 함께 하고 싶어 했기에 봉섭이는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은숙마님의 제안을 수락했지요. 이후 봉섭이 거처를 행랑채로 옮기고 나서는 주변 사람들 몰래 춘심이를 자신의 행랑채로 부르기도 했는데요. 춘심아 거 말이다. 마님께서 내 품삯을 다른 머슴들보다 2배나 더 쳐주기로 했지 뭐냐잉. 웜에 봉섭 씨가 원체 일을 잘 해놓으니까 마님께서 그렇게 주기로 했는가 보구만요. 마님이 원체 깐깐한 분이시라 내 여태 이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웃돈을 준다는 경우는 못 봤는디 참말로 대단하구만이라. 그래서 그런디 말이다. 춘심아, 너 내가 몇 년이 걸리든 돈을 모아서 내가 네 노비 신분을 풀어주면 너 나한테 시집올 생각이 있냐잉? 그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요? 내 다른 것은 몰라도 농사일에는 그래도 일가견이 있으니
니를 굶기는 그런 일은 없을 거구만. 그러니 니 말이요. 걱정 말고 나한테 시집을 오라 이 말이지. 춘심이는 봉섭이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못한 채로 그저 얼굴을 붉히고만 있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하루의 일이 끝나고 밤이 되면 춘심이는 항상 봉섭이의 행랑채에서 시간을 보내고는 했지요. 하루는 은숙이 밤중에 잠에서 깨어 뒷간에 가기 위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숙이 행랑채를 지나치는 순간 조용해야 할 행랑채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문틈으로 방안을 확인했는데요. 뭐시여? 저것이 춘심이 아니여? 춘심이가 도대체 어째 이 시간에 봉섭이랑 같이 있다냐잉? 방 안에 춘심이 봉섭이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은숙은 뒷간을 가는 것도 잊어버린 채 자신의 방으로 서둘러 돌아왔지요. 춘심이 그것이 여태 아주 얌전한 줄 알았는디 봉섭이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저라고 남정네 혼자 있는 방으로 가서 꼬리를 치고 있구만. 저것들이 더 깊어지기 전에 무슨 수를 써도 써야지 이거 안 되겠다야.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은숙은 춘심이를 불렀지요. 춘심아 네 말이다. 그동안 우리 집에서 참말로 고생이 많았구만. 다음 주부터는 말이다 옆마을 흥섭이네서 일을 하기로. 내 흥섭이네랑 말을 맞춰놨으니께 네 오늘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있어라잉. 워엄에 마님 뭐시라고요? 이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운디 제가 혹시 마님께 크게 실수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요? 거 흥섭이네 여종이 옆집 머슴하고 눈이 맞아서 야반 도주를 해보러 가지고 지금 그 집에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제발 여종 한 명만 보내달라고 보채 싸지 않겠냐. 그러니까 니거 잔말 말고 그리 알고 있어라잉. 이제 자신도 태어나 처음으로 봉섭이와 사랑이라는 것이 시작되려는 순간에 생이별을 해야 하다니 춘심이는 어떻게든 자신을 내치지 말아달라고 마님께 빌어보고도 싶었지만 한번 결정된 일은 노비인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춘심이는 다른 마을로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봉섭의 행랑채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봉섭이 소리 죽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봉섭 씨, 오늘이 마지막이구만요. 그동안 참말로 감사했습니다요. 마지막은 거 무슨 마지막이라고 그러냐잉. 내 지난번에 니한테 말했듯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내 돈을 모아가지고 꼭 춘심이 니를 데리러 갈라니께 한눈 팔지 말고 나를 꼭 기다리고 있어야 쓴다잉. 봉섭이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마웠던 춘심. 그녀는 울고 있는 봉섭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정을 통하게 되었지요. 춘심이 흥섭의 집으로 팔려간 이후 그렇게 건강했던 봉섭이는 시간이 갈수록 시름시름 앓게 되었는데요. 봉섭이 행랑채에 누워 일을 못하게 되자 그런 봉섭이 걱정되었던 은숙은 의원을 불렀지요. 우리 봉섭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니제라? 마님 이것이 앞만 봐도 이상하구만요. 이상하다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요? 무슨 몹쓸 병이라도 걸렸단 말씀이시란가요?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진맥을 해봐도 몸에는 어떤 이상도 없는 것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다친 것 같습니다요. 혹시 근래에 크게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거나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단가요? 내가 봤을 때는 저것이 꼭 상사병 같은데 말입니다. 뭐시라? 상사병이라고라? 봉섭이 아픈 이유가 상사병이라는 소리에 은숙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봉섭이 춘심이를 상대하는 것은 그저 하룻밤 불장난 같은 거라 생각을 했기에 춘심이에 대한 마음이 이 정도로 깊을 줄은 짐작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오메 마님 참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일을 시작해야 될 것인데 말입니다. 그 정도로 큰 것이냐? 네? 마님 그 정도로 크다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그깟 노비년이 네 마음속에 꽉 찰 정도로 춘심이에 대한 마음이 그 정도로 컸냔 말이다. 눈에서 멀어지면 자연히 마음에서 멀어질 줄 알고 내 그것을 보냈드만. 네, 마님. 그럼 제가 춘심이랑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춘심이를 옆마을 흥섭이 어르신한테 보내신 겁니까요? 도대체 어째 그러신 거랍니까요? 은숙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봉섭이의 말에 서러움이 느껴져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은숙의 눈물을 보고 당황한 봉섭. 오메 마님. 갑자기 어째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요? 나도 마님에게 이전에 한 명의 여자인데 네 진짜로 내가 어째 이러는지 모르겠냐잉? 마님 지금 그것이 무슨...
봉섭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숙은 봉섭이를 한껏 끌어안고 몸을 뉘었습니다. 고요한 집 주변에는 그저 귀뚜라미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은숙은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옷 매무새를 다듬으며 네 한번 앞으로 잘 생각해봐라. 내 마음을 받아주면 네 인생이 얼마나 편해질지 말이다. 마님, 너무나 이것이 갑작스러운 일이라 참말로 죄송한디.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요. 그려 시간이 필요함은 필요한 만큼 생각 한번 해보거라잉. 내 사람 마음이 억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니께. 니한테 강요는 못하겠구만. 내 이만 물러가마. 봉섭이는 은숙이 떠난 어두운 행랑채 방에서 자신에게 방금 벌어진 일을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봉섭이는 한결 나아진 모습으로 은숙 마님을 찾았는데요. 마님, 제가 어제 마님의 말을 듣고 밤새 생각을 해봤는데 말입니다. 마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아, 봉섭아. 나도 여 마을에서 그래도 수절과부라고 이름이 났는디. 내 그 이름을 걸고서 어젯밤 니한테 마음을 보인 것이구만. 그럼 차라리 저와 함께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뭐시라고야. 그것이 무슨 말이냐, 봉섭아?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하는 마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수절과부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디 어디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편하게 마음이라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마님의 마음을 받더라도 이 마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에 머슴과 마님의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부부처럼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요? 그래, 듣고 보니 네 말이 일리가 있구만. 나야 네가 내 서방이 되어준다면 세상 못할 것이 어디 있겠냐. 봉섭아, 아니구만 인자는 서방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리하여 봉섭이와 은숙은 누구도 자신들을 모를 듯한 그런 먼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은숙은 그곳에 농과 기와집을 하나 샀고 그녀의 바람대로 그들은 정말 부부처럼 살게 되었지요. 그렇게 새로운 마을에서 자리를 잡은 지 한 달 정도 되었을까요? 하루는 봉섭이 기분이 나빠진 채로 화를 내며 집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거 원 자존심이 상해서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있나? 서방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그리 씩씩대시면서 들어오시는 거랍니까요? 자네도 아다시피 내 이 마을에 와서 새로 사귄 친구들이 좀 있지 않는가? 덕만이니 뭐니? 그네들이 만날 때마다 내가 돈이 없어 술 한 번 사는 일이 없다고 계속해서 면박을 주지 않겠는가? 웜에 이 양반들이 지금 누구를 감히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내 앞으로는 매주 드리는 돈을 좀 더 많이 드려야 쓰겠구만요. 내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오.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이리 아무도 모르는 마을로 와서 부부처럼 살고는 있는데 돈은 죄다 자네가 꽉 쥐고 있으니 이래서야 원 전에 내 자네 머슴일 때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구만. 그려요잉. 서방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여태 잘못 생각했구만요. 거 남자가 밖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큰일을 하려면 이런저런 돈을 써야 할 곳도 많을 것인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절반을 서방님한테 드리면 앞으로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워우 웜에 절반이나 말이오. 자네 참말로 나한테 그렇게나 많이 줘도 괜찮겠는가? 나야 집이 있겄다 땅이 껐다. 거기다가 사랑하는 서방님까지 있는디 앞으로 크게 돈을 쓸 일이 있겠습니까요? 그리고 당신 말대로 부부라는 것이 위아래가 없는 것인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도 똑같이 나누는 것이 맞는 것이지라. 내 당장 당신한테 돈을 드릴 테니까 여 잠깐 있어 보시구려. 봉섭이의 쓴소리에 은숙은 정말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봉섭이에게 가지고 있는 돈 절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며칠 후 저녁, 봉섭이는 연신 싱글벙글하며 외출할 채비를 하고 있었지요. 오늘은 아주 표정이 좋아 보이는구만요. 또 친구분들 만나러 가신대요? 그래? 자네가 그렇게 나를 신경 써준 덕분에 말이오. 내 오늘 이 동네 와서 처음으로 친구들한테 술 한번 제대로 산다고 했구먼. 이것이 다 자네 덕분이오. 참말로 고맙구먼 참말로. 당연히 우리 서방님 체면은 내가 신경을 써드려야죠. 그러면 오늘은 친구분들 만나시면 들어오시는 것이 좀 늦어지신답니까? 암만 해도 그럴 것 같으니까 오늘 밤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잠자리에 드시게나. 그렇게 친구들에게 술을 산다며 나간 봉섭이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봉섭이 돌아오지 않자 깜짝 놀란 마음의 은숙은 마을에서 봉섭이가 만나던 친구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그네들은 하나같이 어제 봉섭이를 만난 일이 없다고 했지요. 그제서야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을 느낀 은숙.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춘심이가 팔려갔던 흥섭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누구요? 은숙이 마님이시오. 내 마님께서 이사를 갔다고 들었는디. 그런디 갑자기 우리 집은 무슨 일이시란가요? 거추, 춘심이. 내가 춘심이한테 할 말이 좀 있어 놓으니? 춘심이 좀 불러주시오. 춘심이를 말이여요? 웜에 그 춘심이는 엊그제 왜 마님네서 일하던 봉섭이란 녀석이 지한테 돈을 주고 데려가서 인자 여기에는 없는디 말입니다요. 뭐시라? 우리 서방. 아니 봉섭이 놈이 말이여요? 웜에 이것이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구만. 처음부터. 동상이몽이라고. 봉섭이 그놈이 나랑 같은 잠자리에 잤어도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구마잉.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은숙이 때문에 춘심이와 생이별을 경험했던 봉섭이는 은숙이 자신에게 마음을 고백하자 자신이 아팠던 만큼 철저하게 그녀를 이용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후 봉섭이는 은숙이와 이사를 간 이후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며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춘심이와 살만한 집을 알아보러 다녔지요. 그리고 마침내 은숙이에게 재산의 절반을 받아낸 봉섭이가 친구들에게 술을 산다며 간 곳은 바로 흥섭의 집이었습니다. 봉섭 씨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게 오셨단가요? 어떻게 오기는 춘심아 내 니한테 약속하지 않았냐잉. 몇 년이 걸리더라도 내 돈을 모아 너를 꼭 데려가겠다고. 나는 이렇게 내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는 네가 약속을 지킬 차례구먼. 그렇게 봉섭이는 흥섭이에게 큰 돈을 치르고 마침내 춘심이를 노비 신분에서 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봉섭이는 춘심이와 함께 자신이 점지해둔 외진 마을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서 돈 걱정 없이 여유롭게 농사를 지으며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대대로 양반 가문의 자손인 덕팔이는 마을에서도 글 공부로는 수재로 유명했습니다. 평소에도 주로 글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그였지만 석 달 전부터는 아예 행랑채에 틀어박혀서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책만 보고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식사도 여종 명옥이 행랑채로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도련님 진역 가지고 왔구만이요. 그래요, 벌써 시간이 밥때가 되었구만. 고생했다야 명호가. 그란디 도련님 대감 어르신께서 말입니다. 글 공부도 중요하긴 헌디 도련님께서 벌써 석 달이나 행랑채에서 틀어박혀 책만 들여다보신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만요. 뭐 아버지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긴 한디. 세상에는 꼭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이란 게 있는 것 아니겠냐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과거에는 합격을 해야 하니까. 지금은 자는 시간도 아까울 지경이구먼 참말로. 그 아버지께는 말이다. 명옥이 네가 말을 좀 잘 둘러대 주거라잉. 하이고 도련님께서 일이 완강하시니 별 수가 있겠습니까요. 어르신께는 제가 도련님께서 가끔 바람도 좀 쐬시고 그러는 것 같다고 잘 말씀드리겠습니다요. 이렇게 덕팔이 석 달 전부터 공부에 박차를 가한 이유는 바로 석 달 전에 그가 매파의 주선으로 마을에서 가장 어여쁜 처녀 춘심이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내 춘심이 처자가 예쁘다고 전부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디 실제로 보니까 소문이 과장이 아니구만. 과장이 저런 처자를 부인으로 얻을 수만 있다면 참말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겠구만. 뭐 자네 집안이 예전부터 양반 가문으로 유명하단 것이야. 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지금 자네가 벼슬 길에 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니 솔직히 말해 내 우리 딸을 시집 보내도 될지 말지 고민이 되기는 하는구만. 어르신 그러면 말입니다. 가능하시면 저에게 1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1년이라니? 한시가 급한 이 시기에 자네는 무슨 연유로 1년이나 시간을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겐가? 제가 1년 후에 반드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서 춘심아 씨에게 어울리는 그런 사람으로 떡하니 다시 찾아오겠습니다요. 그러니 딱 1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말로. 그래? 그럼 자네가 입만 살아있는 사내인지 아니면 진짜 한 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내 1년 동안 어디 한번 지켜보기로 함세. 남편과 사별하고 그저 춘심이만 금이야 오기야 키워왔던 선옥은 덕팔이의 포부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례적으로 1년 후 과거 시험 결과를 보고 혼례를 치르자고 약속을 하였지요. 그 후로 덕팔이는 춘심이만을 생각하면서
행랑채 밖으로는 발도 내디디지 않고 과거 시험 공부에 열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가 오는 날, 그날 역시도 덕파리 집 여종 명옥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덕파리의 식사를 챙기기 위해 행랑채로 갔었지요.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았겠지만 덕파리도 벌써 석 달이나 방에 틀어박혀 있다 보니 그간 욕구가 많이 쌓여 있던 건지 식사를 하다가도 그날따라 명옥이의 젖은 옷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명옥 역시 자꾸만 덕파리의 눈길이 자신을 몸으로 향하고 있다고 느낄 때쯤 명호가 거시기 말이여 잠깐만 말이다. 덕파리 밥을 먹다 말고 명옥이를 와락 안았을 때 명옥이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덕파리의 손을 거부하지 않고 그저 두 눈을 감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명옥이 덕파리의 식사를 챙기기 위해 행랑채에 머무는 시간이 그 비오는 날 이전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덕파리와 명옥이 정을 통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까요? 하루는 덕파리와 춘심이의 만남을 주선하였던 매파가 덕파리의 집으로 울상을 하며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메 아주머니께서 우리 집은 무슨 일로 찾아오셨을까요? 하이고 망했구만. 완전히 망해불었어. 네? 망해불었다니 도대체 뭐가 말씀이십니까? 아, 뭐긴 뭐여. 자네 혼담이 망해불었다는 것이제. 거 선옥이마님께서 춘심이랑 자네의 혼담을 없던 일로 하자는 것 아니겠는가? 자, 자네 지금 그것이 무슨 말인가? 뭐시라고요? 제 과거 시험 결과를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기로 약속을 하시고서는 사람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다가 약속을 깨는 것은 무슨 경우란가요? 거 무슨 이유로 혼담을 파기하시겠다는 거랍니까요? 이유를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디 말일세. 자네 괜찮겠는가? 자네 아버지 앞에서 말하는 것이 쪼깐 껄쩍지근해서 그렇구만. 지가 그 춘심 씨한테 약속을 한 이래로 여태 춘심 씨만을 생각하면서 공부만 했는디 껄쩍지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가요? 그려잉.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거 선옥이 마님께서 자네가 자네 집 여종하고 정을 통하는 사이인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구만. 그리고 그런 가벼운 사내와는 절대로 혼사를 진행시킬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혼담을 파기하자고 요청을 했다니께. 무엇이라? 덕파라, 지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 것이냐? 우리 집 여종이라는 거 명옥이를 말하는 것이냐잉? 아버지 그러니까 말이어요. 그게 아이고 이 일이 우리끼리만 꼭 알고 있자고 한 일인디 춘심이 아시네 집에서 어떻게 안 건지 참말로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구만. 그리하여 덕파리는 매파에게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춘심이와의 혼담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팔의 혼담 상대였던 춘심이의 어머니 선옥은 슬하의 무남동녀로 춘심이만을 가졌는데 그녀는 남편과 사별을 하고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기에 마을에서는 유지로 제법 이름을 알렸습니다. 선옥은 덕파리와의 혼담을 파기하자마자 다른 혼처를 알아보기 위해 다시 매파를 불렀습니다. 그래도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면 달라도 뭐가 다를 것 같아서 재산이 적더라도 덕파리를 신랑감으로 고른 것인디 뭐 팽 그놈이 그놈이구먼. 그러면 이번에는 차라리 돈이 많은 부잣집 자제는 어떻겠습니까요? 그려? 거 자네가 받은 좋은 제목이라도 있는 것이요? 아, 마침 바로 우리 옆마을에 제일 가는 부자네. 맏아들이 지금 혼처를 구하고 있다고 안 합니까요? 역시 그 많은 매파들 중에 자네가 소식은 제일 빠르구만. 네, 이번에도 좀 부탁 좀 하세 그럼. 그리하여 선옥이 덕파리 이후에 신랑감으로 점지한 사람은 옆마을 제일 가는 천석군 부자 홍배대감의 맏아들인 갑수였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소작농들을 공명정대하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았으며 그 이외에도 가지고 있는 저잣거리의 가게에서도 빈틈없이 세를 받으니 이후 궁핍해질 걱정이 없었지요. 안 그래도 옆마을 춘심이 처자가 곱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는디 그 소문이 참말이었구만이라. 뭐 어르신께서 아시다시피 춘심 씨가 저한테 시집을 온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평생 손에 물 한 번 묻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은 할 수 있구만요. 하이고 나도 자네 말을 듣기는 들었는디 실제로 이리 보니 아주 훤칠한 것이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구마잉. 그럼 이러지 말고 한 석 달으로 아예 나를 잡는 것은 어떤가 자네? 이런저런 사윗감 후보를 많이 만났었던 선옥 역시도 한눈에 봐도 갑수보다 더 나은 사윗감은 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르지만 석 달으로 나를 잡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갑수 역시 춘심이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어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런 갑수가 어느 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게에 새로운 세입자로 들어온 진수와 계약을 맺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자리를 줘 감사하다며 갑수에게 자신이 잘하는 곳에서 모시겠다며 갑수의 손을 이끌고 술집으로 향했지요. 그곳은 다름 아닌 아니 자네 여기는 기방 아닌가? 내 이제 석 달 오면 혼례를 앞둔 몸인데 이런 곳을 오면 어쩌자고 이러는 것인가? 술을 마시고 싶으면 얼른 주막으로나 가면 될 것을 말이오. 이제 곧 임자가 생길 몸이니 더욱더 이런 곳에 오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장가를 간 이후면 눈치나 보여서 제대로 기방 출입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요? 여가 제가 아는 기생이 있으니까 도련님은 아니제 인자 주인 어르신이제 딱 이 소인네만 믿고 있으면 됩니다요. 나는 이런 곳에 못 간다고 해도 그러네 거 참. 그렇게 갑수와 그의 세입자 진수가 한참을 기방 앞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쯤 한 기생이 나타나는데 이게 누구여 진수 오라버니 아니여? 하이고 이것이 또 얼마만이란가? 향단아 그래 요 얼른 인사드려라. 이분이 내가 포목점을 여는데 나한테 목 좋은 자리를 달돈 20냥에 싸게 내어준 가게 주인 어르신이구만. 너 오늘 이분을 아주 제대로 모셔야 한다잉. 그런 귀한 분이면 아주 평생 동안 기억에 남을 맛을 오늘 제대로 보여줘야겠구먼. 기생 향단이를 처음 본 갑수는 평소에 자신이 본 여성들과는 격이 다른 새끼에 눌려 그저 얼굴만 붉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기방에 발을 들이고 향단이와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 갑수.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향단이와 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갑수는 몰래 기생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갑수는 혹시 자신이 기생집에 출입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나 하며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그 다음 주가 되자 갑수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갑수와 춘심이를 주선한 매파였습니다. 네? 무엇이라고요? 지금 혼담을 파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요? 아니 혼사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떡하니 날짜까지 받아놨는데 이렇게 약속을 깨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요? 내 갑수잔의 마음은 이해를 하는디 말이여. 선옥마님이 또 워낙에 강하게 춘심이 시집을 못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내 무슨 수가 있겠는가? 그런 거 아주머님. 그쪽에서 이리 일방적으로 혼담을 파기한 이유는 뭐랍니까요? 뭐 그 사이 더 괜찮은 혼처라도 찾은 거랍니까요? 그러니께 선옥마님이 말일세. 춘심이를 시집을 안 보냈으면 안 보냈제. 사내가 혼인 약속까지 했는디 한때의 유혹을 이기지도 못하고 기방에 드나드는 사람한테는 딸을 죽어도 못 보내시겠다고 하시는구만. 자네 뭐 마음에 짐작이 가는 것이 있는가? 무엇이라고라? 웜에. 그것이 그러니께. 갑수는 매파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덕파리 때와 마찬가지로 갑수 역시도 춘심이의 신랑 가무보에서 제외가 된 것이지요. 사실 짐작할 수 있듯이 덕파리의 여종 명옥이도 그리고 갑수에게 기생집을 가자고 했던 세입자도 전부 선옥이에게 돈을 받고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선옥이는 그네들이 혼인을 앞두고 얼마나 강하게 유혹에 버틸 수 있는지 시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그녀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바로 사별한 남편 때문이었는데요. 때는 선옥이 춘심이를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네, 오늘 밤은 말이오. 이방 어르신한테 일이 있어 나가봐야 되니께 거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잠자리에 드시구려 마누라. 하이고 시상에 해도 너무해버리는구만. 내가 홀몸도 아니고 벌써 애도 들어섰는디. 나를 홀로 두고 어제는 원님. 오늘은 또 이방 어르신을 뵈러 가신다고라? 이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는 그것이 어디 내가 좋아서 가는 것인가? 우리를 좀 잘 좀 봐달라고 입에 엽전을 먹이러 가는 것이지. 어차피 이방 어르신하고 같이 기생집 가는 거 누가 모르는 줄 알고 그러는구만. 내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니께 그저 내 눈이 옹이 구멍인 줄 아는갑소. 당신이 그 여색을 밝히는 것은 알았지만서도 그래도 애가 들어서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디. 그것이 순전히 내 착각이었구만, 내 착각. 이 늦은 시간에 일하러 가는 사람한테 참말로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그려. 아무튼 내 얼른 나가봐야 하니께 그리 아시고 먼저 잠자리에 드시기나. 무슨 일 있으면 그 봉섭이한테 이야기하고 말이오. 이것이 시집을 갔어도 완전 생과부 신세가 다름없구마잉. 내 만약에 나중에 딸을 가지게 되면 절대 여자를 밝히는 그런 사내한테는 시집을 안 보낼 거구만. 절대 내 자식은 이런 꼴을 안 겪게 할 거란 말이오. 덕파리와 갑수가 춘심이의 신랑감 후보에 탈락을 하고
선옥은 한참 동안 새로운 신랑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춘심이 살고 있는 마을 서당에 흥섭이라는 한 중년의 훈장이 들어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 마을에서도 청렴 결백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어떤 연유인지 춘심이 살고 있는 마을로 오게 되었지요. 마님 이번에 우리 마을에 오는 훈장님은 어떠십니까요? 아, 소문을 들어보니께 마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던 그런 지조가 강한 사람 같더만요. 이전 마을에서 처자들이나 나이 어린 과부들이 그렇게 그 훈장님네 문지방을 들락달락했는디 단 한 번도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고 안 합니까요? 아, 그래도 그 사람은 우리 춘심이 신랑감으로는 나이가 좀 많지 않겠어? 뭐 땜시 여적 장가를 안 갔는지는 모르겠는디. 딱 봐도 나이가 30은 훌쩍 넘어 보이는데다.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더만. 그렇다고 뭐 재산이 많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요. 나이가 좀 많기는 한디 그래도 그 나이 먹고도 별다른 소문이 없는 것 봄은 젊은 남정네들하고 다르게 충분히 여자에게 휘둘리지 않는 게 검증되었다는 말 아닙니까요? 뭐 혼기야 공부에 열중하다가 놓쳤을 수도 있는 거고 말이어요. 듣고 보니께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구만. 그런 말일세 이번에는 우리 춘심이 신랑감으로 적합한지 내 정식으로 만나기 전에 시험을 확실하게 해봐야 쓰겄네. 매파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선옥은 흥섭이의 집에 시험 삼아 매양이를 보냈습니다. 매양이는 서당의 학생집에서 보냈다고 하여 술과 함께 갈비찜 등을 해서 흥섭의 집을 찾았지요. 보통 이런 시간에는 방에 낯선 여인분을 들일 수는 없지만서도 또 그렇다고 음식을 그냥 돌려보내는 무례를 범할 수도 없고 이거 참 난감하구만. 흥섭이 마지못해 방으로 매양을 들이자 매양이는 재빨리 술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내 성의를 봐서 딱 한 잔만 술을 마실 테니 그 모습을 보시고 바로 돌아가서 음식을 보내주신 분께 잘 먹었다고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시구려. 그렇게 흥섭이 술을 한 잔 마시니 매양은 돌아가기는커녕 갑자기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옷고름을 풀어제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흥섭이는 깜짝 놀라 몸을 돌리며 이게 대관절 처음 보는 사내 앞에서 옷을 벗으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내 차마 몸을 볼 수 없어 배웅은 못하겠으니 당장 물러가시오. 매양의 유혹이 통하지 않자 선옥은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람을 흥섭이의 집에 보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지요. 그제서야 그토록 자신이 찾던 그런 지조 있는 사윗감을 찾았다는 생각에 선옥은 이번에는 딸 춘심이를 데리고 직접 흥섭이를 찾았습니다. 뭐시라고요, 어르신? 그러니께 저를 사위로 삼고 싶으시다 이 말이십니까? 그래, 이것이 좀 갑작스럽게 들릴 수 있겠지만서도 내 여태 우리 춘심이를 갖게 된 이후로 계속해서 자네같이 지조가 강하고 여자를 돌같이 볼 줄 아는 그런 사윗감을 찾고 있었구만. 저는 나이도 이미 홍기가 훌쩍 지났을 뿐만 아니라 모아놓은 재산도 없는 데다가 이런 조그만 서당에서 훈장 노릇을 할 뿐 변변찮은 돈벌이도 못하는데 말입니다요. 아, 사람이 노름이나 여색에 한눈을 팔지 않고 착실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제. 그런 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리고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말이요. 돈이며 집이며 전부 우리한테는 충분하게 있으니 차라리 자네가 우리 춘심이랑 혼인을 하게 되면 대릴사위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겠는가? 대신에 평생 다른 여자는 눈독을 들이지 않는다는 약조만 좀 해주시게. 어르신,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게 조건이라면 그거 하나는 지킬 수 있을 것 같구만요. 선옥이 내건 조건이 너무나도 좋았기에 흥섭이는 춘심이와의 혼담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선옥은 흥섭이와 딸 춘심이의 혼례를 치르게 되었지요. 그리고 흥섭이 춘심의 집에서 지낸 지 3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아침, 선옥이는 조용히 딸 춘심이를 안방으로 불렀는데요. 그래 춘심아, 네가 시집간 지도 벌써 3달이나 되었는디 말이다. 이 서방이 어디 다른 처자들한테 눈길을 돌리거나 하는 그런 낌새는 없드냐잉? 하이고 어머니, 그것이 아직도 걱정이 되시는 검은? 이제는 참말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구만요. 그려잉,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보기는 했구만. 그렇게 고르고 고른 보람이 있어 참말로. 그나저나 네 요즘 어쩌냐잉 춘심아. 이 서방이 우리 집에 들어온 지도 벌써 3달이나 되었는디 어찌게 애는 들어선 것 같으냐잉? 갑자기 신것이 당기거나 그렇지는 아뇨? 이 애미는 네 가졌을 때 갑자기 귤이 먹고 싶어서 아주 혼이 났었는디 말이요. 선옥이 춘심이에게 아이가 들어선 것 같냐고 묻자 순간 춘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한참을 안절부절하더니 춘심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는데요. 어머니,
어머니가 여자를 돌같이 보는 사람을 그리 찾았는디 암만 해도 제대로 고른 것 같기는 하구만이요. 서방이 밤마다 나 역시 돌같이 봐버리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겠습니까요? 뭐야? 지금 무엇이라고야? 그랬습니다. 여자를 돌같이 보는 사위를 그렇게 원했던 선옥이는 마침내 고자 사위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녀가 이성에게 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법. 자신이 젊은 날 받은 상처가 컸기에 딸만큼은 자신의 전처를 밟지 않길 원했던 선옥은 자신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것인지 알아채지도 못한 채 결국 이런 사단을 야기하게 된 것이었지요. 때는 조선 영조 때 한 나그네가 산속에서 한참 동안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지도로 봤을 때는 금방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숲인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헤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구만. 이거 뭐 근처에 오두막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까딱하다가는 오늘 숲에서 밤을 새야 할지도 모르겠구만. 오메 오메. 이것이 지금 비가 오는 것이라냐? 이거 잘못하면 진짜 큰일 치를 수도 있겠는데. 날은 이미 어두워진 데다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비에 나그네는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당황한 마음에 얼마나 더 헤매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산자락 끝에 위치한 한 민가에서 나오는 불빛이었지요. 계십니까? 아이고, 계십니까요? 사람 좀 살려주시란게요. 웜에 이렇게 비가 오는디 이것이 무슨 일이시란가요? 제가 백가라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디 말입니다. 요 앞 숲에서 길을 잃고 한참을 헤매다가 이렇게 불빛을 발견하고 왔구만이라. 이것이 초면에 참말로 신뢰되는지는 알고 있는디 그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이고 이 날씨에 숲을 헤매다 오셨다고라?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구만이라. 그나저나 나그네님, 이것이 곤란하기는 참말로 곤란하구만이라. 지금 손님방이 비어나서 하루 머물다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디 우리 집이 보시다시피 이리 누추하기도 하고 실제로 가난하기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진역을 대접할 것이 하나도 없구만이라. 그것이 문제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점심을 말입니다. 아주 저녁을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을 만큼 든든하게 먹어놔서 그런 것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요. 도리어 저녁을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던 참이었구만이라. 그저 하룻밤만 재워주신다면 평생의 은인으로 삼겠습니다. 그려요잉.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디. 그럼 비도 온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얼른 손님방으로 드시지요.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안방과 맞닿아 있는 손님방으로 안내를 받은 백가. 그는 짐을 풀고 피곤함에 잠을 청하기 위해 자리를 잡았지만 좀처럼 잠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녀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점심을 든든히 먹었다고 한 백가였지만 사실은 점심부터 숲을 헤매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에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에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뜬 눈으로 앉아 있으니 문 하나를 맞대고 있는 안방에서 모녀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그나저나 덕팔이 놈은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한다고 그리 난리를 치고 나가더만 여태 안 들어오고 어디서 뭐를 하고 있을까잉. 비도 일하고 오는데 사람 걱정되게 말이여. 오라버니가 아침에 나갈 때 오늘은 좀 많이 늦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디 말이어요, 어머니.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나그네님이 솔찬히 시장해 보이시던디 아버지 제사에 쓸 옵살이라도 갖다가 대접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요? 하이고 매양아, 며칠 후면 너가 아버지 제사인디 저 쌀을 써불면 아버지 제사는 어쩔라고. 아니다, 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말이다. 그 양반 성격에 밥을 굶었으면 굶었째 우리 집 찾아온 손님한테 밥 한 끼 대접을 안 하면 불같이 화를 내기는 했겄다. 그려 매양아 후딱 저녁 준비 한번 해보자야. 제사밥 지을 쌀은 나중에 우짜게든 마련해 보기로 하고. 그리하여 두 모녀는 한참을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더니 어느샌가 딸 매양이 조그만 소반을 들고 백가가 머물고 있는 손님방을 찾았습니다. 백가는 모녀의 이야기를 벽을 통해 전부 들었기에 막상 밥상을 마주하게 되니 만감이 교차하여 밥술을 뜨기도 전에 목이 메어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지요.
하룻밤 재워주는 것만 해도 목숨을 구해준 것처럼 너무나 감사할 따름인데 세상 천지에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버지 제사상에 올릴 쌀을 쓸 수가 있단 말이냐. 거 관연한 처자가 어찌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씨까지 이렇게 고울 수가 있는 것인가. 내 참말로 이런 은혜는 어떻게 해야 갚을 수 있을지 짐작도 가지 않는구만. 백가가 밥을 거의 다 비워갈 때쯤 아침 일찍 일을 하러 갔다던 아들 덕팔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무슨 잔치집에서 일을 했던 것인지 손에는 떡이며 전이며 잔치 음식을 잔뜩 들고 왔지요. 아이고 어머니 늦을 줄은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늦어버렸습니다요. 그나저나 우리 집에 무슨 손님이 오셨습니까? 어느 나그네분이 숲속에서 길을 헤매다가 우리 집까지 오게 되었구만. 매양이가 아버지 제사쌀로 밥을 해서 드리기는 했는디 그 양이 적어가지고 욕이나 하셨을지 걱정이구만. 그러면 제가 오늘 음식을 좀 많이 받아왔으니까 손님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얼른 네가 한번 가봐라잉.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가 그것도 좀 물어보고잉. 덕팔이 잔치 음식을 가지고 손님 방으로 가니 백가는 덕팔이를 매우 반기며 물었지요. 하이고 내 뜻하지 않게 이리 왔다가 아주 귀빈 대접을 다 받는구만. 그나저나 자네 어디 잔치집에서 이리 늦게 일을 하다 왔는가? 마을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이요? 그것이 말입니다. 아이고 내 거기를 갔으면 안 되는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괜히 거기를 가버려 가지고. 덕팔이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며 자신을 자책하더니 급기야는 처음 보는 백가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오엄의 거 자네 이것이 뭔 일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디 거 진정하시고 괜찮으면 나한테도 뭔 사정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는가? 제가 오늘 간 잔치집이 말입니다. 저희 선친과 중마고였던 이 마을 최고의 부자 홍배대감댁인데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홍배 어르신하고 비슷한 시기에 장가를 가시고 그 아이 또한 비슷한 시기에 얻어가지고 서로 아들과 딸을 가지면 꼭 혼인을 시켜주자고 저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굳게 약속을 하셨구만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제가 태어나고 홍배 어르신 집에서는 춘심이가 태어났지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보시다시피 우리 집안이 이리 몰락을 해버리니 그 잘나가는 홍배 어르신께서 더 이상 약속을 지킬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춘심이가 관연하니 몇 차례 따로 중매를 보시더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집안을 골라다가 바로 내일 혼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속도 없는 지는 어떻게 푼돈이나 좀 벌어보겠다고 춘심이 혼례 잔치 준비를 도와주고 왔던 것이제라. 그럼 자네 뭐? 처음 만난 내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그렇지만서도 이왕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디 오늘 그 집이를 거 진짜로 돈만 벌 생각으로 간 것이란가? 세상이 어찌 그랬겠습니까? 원래는 저랑 춘심이 사이가 좀 많이 애틋하기는 했습니다요. 아마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으면 굳이 아버지랑 홍배 어르신께서 맺은 정혼 때문이 아니더라도 저는 분명히 춘심이한테 장가를 갔었을 겁니다요. 그래잉. 그러면 자네 오늘 일을 하다가 거 춘심이 얼굴을 보기는 보고 왔단가? 그래도 바쁘게 일하면서 오다가다 어떻게 몇 번 마주치기는 했습니다요. 아니나 다를까 춘심이도 저를 마주하더니 자신도 아버지를 거스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라고 눈물을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뭐 저로서는 춘심이 시집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한번 봤으니 되었구만요. 거 자네 말일세. 내일 그 홍배대감 집에 나랑 한번 다시 가도록 하세. 네, 뭐시라고요? 어르신께서 내일 그곳에 가시려고 말입니까? 아, 내 목숨을 구해준 것도 모자라. 이런 귀한 대접을 받았는디 나도 거 밥값은 해야 할 것 아닌가. 내가 공교롭게 자네 아버지 제사에 쓸 쌀도 전부 묵어버렸으니 말이오. 그러니까 거 내일 날이 밝으면 나랑 이번에는 아예 자네 여동생까지 해서 같이 가세. 오메 매양이까지 해서 말입니까? 오늘 제가 갔을 때도 무슨 염치로 이곳을 왔냐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디 어떻게 어르신하고 매양이까지 함께 가자는 말이시랍니까요? 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염치가 무슨 상관인가? 그런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든 많이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체면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돈만 생각하자 이 말이오. 하이고 그나저나 나는 간만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놔서 속이 더부룩하구만. 거 산책이나 해야 쓰겄어. 어디 보자 비가 그쳤을라나잉? 그리하여 다음날 날이 밝고 덕팔이 그렇게 사랑했던 춘심이 혼이 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백가와 덕팔이 그리고 매양이까지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기 위해 홍배대감의 집으로 갔지요. 홍배대감과 주변 사람들은 덕팔이에게 무슨 낯짝으로 이제는 여동생의 거지까지 한 명 달고 왔냐는 소리를 했지만
백가와 덕팔이는 그런 말들에 전혀 개의치 않고 바로 부엌으로 가 잔치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4시 정도가 되었을까요? 느닷없이 마을 원님이 홍배대감 집에 나타났는데요. 원님께서 우리 집에는 갑자기 무슨 일로 행차하셨습니까요? 홍배대감님, 일단 따님 혼례 축하드립니다요. 그런데 박어사님은 어디 계십니까요? 웜의 박어사님이라니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요? 어사님이 이런 곳에 있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제가 간밤에 이상한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글쎄 편지 내용이 오늘 사시경에 남녀 혼례복을 챙겨가지고 여기로 와달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도 평소 같으면 그냥 넘길 것인디. 편지 마지막에 글쎄 시급한 일이니 특별히 신분을 밝힙니다. 암행어사 박문수 100. 일이 적혀 있으니 내 어찌 안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못된 놈이 원님께 장난질을 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앞만 봐도 어사 같은 분은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요. 그렇게 원님과 홍배대감이 한참을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던 백가가 어느새 홍배대감에게 다가왔지요. 그리고 옷 속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 들었는데요.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패였습니다. 그럼 어사가 어디 내가 어사 입네. 이러면서 나타날 줄 알았는가? 웜에다. 당신이 어사님이셨단가요? 그런데 어사님께서 우리 집에는 어쩐 일로 오셨단가요? 저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디 말입니다. 덕팔이 저놈이 우리 조카인디 말이오. 아무리 우리 성님이 돌아가시고 그 조카 집이 망했다고 하기로써니 정원의 약속을 깨버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법이란가? 홍배 자네는 거 마을 유지로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돼야 할 것인디. 그러고도 부끄럽지가 않냐 이 말이오. 그래서 내 오늘 여기서 약속대로 우리 조카 혼례를 치러주러 온 것이구먼. 뭐시라고요? 아무리 어사님께서 그리 말씀을 하셔도 말입니다. 이미 저희는 오늘 오시에 춘심이를 혼례를 치르기로 신랑 쪽하고 떡하니 약속을 했는디 어찌 이제 와서 그것을 깰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춘심이도 거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는 것을 원치 않을 건디 아무리 먼저 약속을 했다고 해도 어디 당사자가 원치도 않은 그런 혼례를 치를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약속이 중한 것이면 우리 성님하고 한 약속이 먼저 아니겠소. 그것을 깨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 이 말이오 지금? 그리고 등잔 밑이 어둡다더만 춘심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이리 여식 마음을 몰랐어야. 그러면 말이오 춘심이한테 물어봐서 누구한테 시집 가는 것을 원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세. 그리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기로 말이오. 어떤가? 지는 딸만 괜찮다면 괜찮구만이요. 내가 딸을 생각해서 그 신랑을 고르고 고른 것이지.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구만이라. 그리하여 홍배대감은 춘심이를 급히 불러다가 그녀의 의사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춘심아, 너 말이다. 네 한번 진심으로 대답 한번 해봐라잉. 그 덕팔이랑 오늘 혼례를 치를 갑수랑 둘 중에 누구한테 시집을 가고 싶은 것이냐? 너도 그 덕팔이처럼 그런 가난한 집에는 시집 가기가 좀 거시기 하지잉. 재력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갑수가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이 말이지. 소녀 여태 아버지께서 원체 덕팔씨 집안과 사돈 맺기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뜻을 거스를 수가 없기에 차마 여태까지 아버지께 한 번도 말을 꺼낼 수가 없었지만 솔직하게 저희 뜻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직도 덕팔씨한테 시집을 가고 싶구만이요. 뭐시라 그것이 참말이냐? 이거사 그러면 여태까지 나한테 우째 언질 한번 안 한 것이요? 아니구만 아니요. 이것이 다 내 잘못이구만 내 잘못. 나는 당연히 니를 그저 부잣집에 시집을 보내면 행복하겠지라고만 생각했지. 네 마음을 들여다 볼 생각을 한 번도 했던 적이 없던 것 같구만. 그러면 어사님, 춘심이 혼례야 그렇다 치지만 이따가 오는 신랑을 어떻게 합니까요? 그것은 말이오. 다 나한테 생각이 있어 놓으니까 나한테 맡겨 놓으시고 그럼 일단 약속대로 춘심이랑 덕팔이 혼례를 얼른 좀 진행하시게. 그리하여 일을 하러 갔던 덕팔이는 얼떨결에 춘심이와 개눈 감추듯이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홍배대감은 이후에 올 신랑을 생각하면 마음에 불안이 가득했으나 딸 춘심이 덕팔이를 저리 원하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원래 춘심이와 혼인을 하기로 한 갑수가 약속했던 대로 오시에 홍배대감 집에 도착을 하자
춘심이 방금 전 다른 남자와 혼례를 치렀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지요. 그리고 그 소리에 충격에 빠져 있는 갑수에게 박문수 어사가 나서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혼례가 당장 오늘인데 신부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가다니요? 이런 황당한 경우는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어사님. 그려? 자네 말대로 그 자네가 얼마나 당황을 했을지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구만. 그런디 말이오. 어차피 자네가 춘심이 처자랑은 중매로 소개를 받고 바로 나를 잡아 혼례를 치르기로 한 것이니 뭐 아직 서로 간의 개인적인 감정은 없을 터. 그러면 말이오. 내 이것이 대신이라고 하면 좀 거시기언디. 춘심이 처자에 준할 만큼 얼굴도 이쁘고 가문 역시 좋은 여성을 자네 신부감으로 준비를 해놨는디. 자네 어쩐가? 그것이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사님? 내 자네를 위해 우리 조카인 매양이를 오늘 데리고 왔다 이 말이지. 그나저나 매양이가 어디 있나? 그 매양이 좀 불러주소. 아직도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못하는 갑수를 앞에 두고 박어사는 느닷없이 매양이를 찾기 시작했지요. 어르신 저를 찾으셨습니까요? 어떤가 자네? 여 매양이가 외모는 물론 마음 씀씀이도 어디 빠지지 않은 데다가 무려 어사 조카구먼. 이 정도면 자네 부인감으로 충분하지 않겠냐 이 말이오. 제가 다른 것은 잘 몰라도 곱기는 확실히 춘심씨 못지않게 곱구만이요, 어사님. 역시 자네가 봐도 그렇지. 내 틀림없이 자네 마음에 들 줄 알았구만. 아이고 편지에 거 신랑 옷에다가 신부 옷까지 가지고 오라시길래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시길래 그런가 했더만 이런 것을 다 계획하고 있었구만. 참말로 대단하구만 대단해. 그리하여 어사 박문수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하루 동안 관연한 남매를 동시에 혼례를 보내주게 되었지요. 이번 이야기처럼 옛말에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고 선행을 많이 하는 집안은 그 자손들에게 필히 경사로운 일이 넘쳐난다 믿었다고 하는데 역시 뭐든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옛부터 내려오는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